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복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죠.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 그리고 12살 손녀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남편 박진수 씨와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참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맡아 했죠. 민수 하나만 낳고 기르느라 정말 온 정성을 다했어요. 아이가 하나뿐이라 그런지 더욱 애지중지했거든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건강했어요. 남편과 저는 앞으로 손주도 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노년을 보내자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28살의 지은이와 결혼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댁이라서 어색하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와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저와 대화할 때는 항상 예의는 차렸지만 어딘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한 존댓말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며느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가 태어나고 나서는 좀 나아졌어요. 손주를 통해서라도 대화가 늘어났거든요. 지은이도 육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가 많이 도와줬고, 그때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뭘 그래. 우리 며느리. 이런 건 당연한 거지. 그때는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를 키우면서 지은이와 제가 함께 밤새 간병을 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웃고 울기도 하면서 정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드시고 신문을 보시다가 갑자기 복수나 가슴이 아파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었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지은이도 동의해줬어요. 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도 할머니가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집은 팔지 않고 전세를 줬는데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저축해 두었거든요. 우리 집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30년 넘게 살던 집이라 정말 정이 많이 들었어요. 방 3개의 거실, 주방이 있고 베란다에는 제가 기르던 화분들이 가득했죠. 처음 이사를 갈 때는 화분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길러온 것들인데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지은이가 어머님, 화분들도 가져오세요. 베란다가 넓으니까 충분히 둘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모두 가져왔어요. 민수네 집도 같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신축이라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제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을 내어줬는데 크기는 작지만 창문도 있고 나름 독립적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재미도 있었고 특히 하나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행복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달려와서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리 하나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뭔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할머니 잡채가 먹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주와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 지은이도 처음에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식사할 때도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반찬을 권하곤 했죠. 저도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능한 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고, 하나 학교 보내고 데리러 가는 것도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장도 보고 싶다고 하면 같이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기도 했고요. 민수도 저를 잘 모셨어요. 주말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은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외식도 시켜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없으셔서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맙다, 민수야.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있으니 외롭지 않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까요?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건 냉장고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침 김치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통이 평소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꺼내려고 하자 지은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 김치는 신 것 같아요. 이걸로 드세요. 다른 김치통을 내밀더라고요. 신 거야? 어제 담근 건데. 네. 제가 맛을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때는 단순히 새로 담근 김치가 더 맛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를 꺼내려고 하면 어머님, 그건 상했어요. 또는 그건 제가 따로 용도가 있어서요 하며 막더라고요. 어느 날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어머님, 그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아직 3일이나 남아 있었어요. 지은아, 이거 유통기한 아직 안 지났는데?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외출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산책을 좋아해서 저녁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었어요. 건강 관리도 되고 동네 분들과 인사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은이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밤에 나가시면 위험해요. 뉴스에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혼자 다니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동네는 안전해. 그래도 걱정돼요. 집에서 쉬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외출 자체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시장에 좀 다녀올게. 뭐 사실 게 있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아. 어머님,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길도 미끄러운데 위험해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외출을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면 언제 오세요? 누구를 만나세요? 뭘 하실 거예요? 하며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경로당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그냥 동네 할머니들 몇 분.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별거 없어. 그냥 일상 이야기. 혹시 저희 집 이야기는 안 하셨죠?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집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 이야기. 뭔 집 이야기? 그냥 가족 사생활을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좋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 이상했던 건 손녀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원래 저를 무척 따르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와서 할머니 하며 안겼는데 어느 날부터는 집에 와도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야, 할머니랑 같이 놀까? 싫어요. 숙제해야 돼요. 숙제는 나중에 하고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 안 돼요. 엄마가 숙제 먼저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피했어요. 그전에는 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하나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열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할머니가 죽 끓여줄까? 하고 물었는데 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해주는 것도 맛있는데 엄마 것이 더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더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그리고 하나가 친구들과 놀 때도 저를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하나야, 친구들이구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하나가 당황하는 표정으로 할머니, 집에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야, 할머니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가 네. 그냥 하며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전에는 친구들에게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곤 했었는데 말이죠. 그런 변화들을 느끼면서도 저는 아이가 좀 크니까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엄마를 더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하나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지은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친구나 친정 쪽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는데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TV 소리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숙제를 하다 말고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 이사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어요. 하나야, 할머니가 왜 이사를 가? 할머니는 여기서 하나랑 계속 살 거야. 그랬더니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 언제 쫓아내냐고 했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쫓아낸다고요? 제가 쫓겨날 거라고요? 하나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어젯밤에요. 엄마 아빠가 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 마시러 나왔거든요. 그때 엄마가 도대체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도 답답하고 하나도 불편해하잖아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저를 막았던 것도, 외출을 말렸던 것도, 하나가 저를 피했던 것도, 모든 게 저를 귀찮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야, 그런 말을 정말로 들었니? 확실해?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신데 라고 했는데 엄마가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가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요. 하나도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이야기하기 싫어해요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하나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기 싫어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였던 거예요. 그럼 아빠는 뭐라고 했니? 아빠는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겠네라고 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건강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꺼져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일한 의지처라고 생각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야, 다른 말은 없었니? 응. 엄마가 언제까지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 교육에도 안 좋고 저희 부부 시간도 없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엄마가 자꾸 할머니한테 안 가라고 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하나가 저를 피한 것도, 지은이가 제 외출을 막은 것도, 모든 게 저를 내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가 된 건가 싶어서 마음이 참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더 서운했던 건 민수의 태도였어요. 아들마저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가 어릴 때 아픈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저는 3일 밤을 꼬박 새우면서 간병했었거든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제 금반지를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정말 허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워서 상을 차렸어요. 밑반찬도 새로 만들고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내놓았죠. 민수와 지은이가 식탁에 앉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여기서 지내는 게 너희에게 부담이니? 민수는 젓가락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셔야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구나.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하나가 언제 그런 말을. 아이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어머니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짐이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표정에서부터 어색함이 드러났거든요. 지은이도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어머님. 하나가 뭔가 오해했나 봐요.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지은이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하나의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어머니도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혼자 살기는 너무 외로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들어와서 리모컨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나가 공부해야 해서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를 크게 틀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소리를 줄일게. 아니에요. 아예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끄라고? 네. 하나가 예민해서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집중이 안 된다고 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에서 작은 라디오라도 들으려고 했는데 또 지은이가 와서 소음이 난다며 그것마저 끄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라디오 소리가 하나 방까지 들려요. 이 정도 소리가 들려? 네. 하나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정말 작은 소리였는데도 그렇게 말하니까 끌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복도에서 민수와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신데. 저도 처음에는 효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면 어때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요양원이라.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러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말마다 찾아뵐 수 있고요. 하지만 여보,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계예요. 어머님이 계시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나도 친구들 데려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에요. 식비도 늘었고 전기세 가스비도 올랐고 어머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전기세 가스비를 얼마나 많이 쓴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용돈이라는 것도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신데.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행복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빨리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피곤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주방에 나가 보니 지은이가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고맙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뭔가 맛이 이상했어요. 된장찌개가 너무 짰고 밑반찬들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치도 너무 시더라고요. 지은아, 이 찌개 좀 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닐까요? 김치도 너무 신 것 같고. 어머님, 나이가 드시면 미각이 둔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나이가 들어서 미각이 둔해졌다고요? 분명히 음식이 이상한데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때 하나가 학교 가려고 나오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집에만 계세요? 우리 친구 할머니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는데. 할머니도 나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그럼 할머니도 어디 가서 살면 안 돼요? 하나의 말에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하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이해했습니다. 아이까지도 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아이 잘못은 아니에요. 분명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을 거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 허무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벤치에 앉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머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시네요. 저는 그 할머니께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너무 답답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 딸도 비슷하거든요. 함께 살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그렇다고 혼자 살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독립하려고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혼자 사시기 무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분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아직 건강한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 지내야 하지?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는데 지은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걱정했잖아요. 공원에 잠깐 나갔다 왔어.
앞으로는 나가실 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감시하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모아둔 돈, 그리고 우리 집 전세금을 합치면 작은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동안 지은이도 저에 대해 훨씬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요.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벌어진 일들을 보니 그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지은이가 먼저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한데도 말이에요. 지은아, 나 급한데 잠깐만. 어머님, 죄송해요. 머리 감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물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했어요.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 보니 머리도 젖지 않은 상태였어요. 샤워한 흔적도 없고 세면대도 마른 상태였거든요. 머리 감았다며? 아, 그게 물이 안 나와서 포기했어요. 일부러 저를 기다리게 한 거였죠. 그것도 30분 넘게 말이에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원래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을 드시는 게 평생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은이가 어머님, 요즘 아침이 너무 일러요라고 하더군요. 왜? 어머니는 평생 이 시간에 먹었는데. 하나가 학교 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여유롭게 드시면 안 될까요? 언제? 8시 30분 정도는 어때요? 그럼 민수도 출근 준비하면서 같이 먹을 수 있고요. 8시 30분이라니요. 제가 평생 그 시간에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8시 30분이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시간을 늦추곤 했어요. 어머님, 하나가 숙제를 다 못했대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민수가 회사에 급한 전화가 와서요. 어머님, 제가 반찬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어서요. 결국 9시가 넘어서야 아침을 먹게 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날은 8시 30분에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은이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9시 30분에 드실까요? 9시 30분. 왜? 하나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이고 체온도 재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를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응?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엄마를 쳐다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이도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말했어요. 아, 그게 새벽에 기침을 좀 했어서요. 지금은 괜찮은가 봐요. 분명히 핑계였어요. 저를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려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시간에 맞춰 먹지 못했어요. 저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활 패턴이 깨지니까 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며느리가 제 음식에만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가족들 밥그릇에는 따뜻한 밥을 담아주면서 제 그릇에만 차가운 밥을 담아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지은아, 이 밥 좀 차갑네? 어머님, 제가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다시 담아주긴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 밥보다는 차가웠어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은아, 밥솥에서 바로 퍼준 거니? 네, 방금 퍼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워? 글쎄요. 밥솥 문제인가? 그런데 민수와 하나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제 것만 차가웠죠.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가족들 그릇에는 고기와 김치를 많이 담아주면서 제 그릇에는 국물만 가득 담아주곤 했어요. 지은아, 어머니 그릇에도 고기 좀 넣어줄래? 그랬더니 지은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고기보다는 국물이 소화에 좋다고 들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고기도 잘 먹어. 이빨도 튼튼하고.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국물이 더 좋을 거예요. 어머니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잖아. 어머님, 고기 드시면 속 부르시잖아요. 어제도 고기 드시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죠. 결국 끝까지 고기는 못 먹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보고만 있더라고요. 아내 편을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생선구이를 했는데 제 접시에만 가시가 많은 부분을 올려주더라고요. 살이 별로 없고 가시만 가득한 꼬리 부분 말이에요. 지은아, 이거 가시가 너무 많네? 어머님, 꼬리 부분이 더 담백하고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가시가 너무 많아서 먹기 힘들어. 어머님, 가시 발라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이 통통한 부분을 먹고 있더라고요. 민수와 하나도 좋은 부분을 먹고 있고요. 저는 가시를 발라가면서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가시가 목에 걸릴 뻔해서 정말 위험했어요. 지은아, 이거 가시가 목에 걸릴 뻔했어.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니까 그렇죠.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하나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하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할머니가 만든 잡채 먹고 싶어요. 할머니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줄게.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잡채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당면도 제일 좋은 걸로, 소고기도 연한 부위로, 야채들도 신선한 걸로 골라서 샀죠. 하나가 좋아하는 딸기와 포도도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성껏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1시간쯤 지나서 지은이가 주방으로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치킨을 주문했어요. 치킨. 하나가 상 받은 걸 축하한다고 잡채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님, 아이들은 치킨을 더 좋아해요. 굳이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하나가 할머니 잡채를 먹고 싶다고 했어. 방금 전에 말이야. 어머님, 요즘 아이들 입맛을 모르세요.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는 치킨 같은 걸 더 좋아해요. 하나야. 치킨 좋지? 하나가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눈치를 보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치킨도 좋아요. 제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치킨을 더 원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 눈치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잡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잡채는 어떻게 하니? 어머님, 내일 드시면 되잖아요. 내일? 이건 오늘 해서 오늘 먹는 게 맛있는 건데. 어머님, 치킨이 더 특별해요. 상 받은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죠. 이미 잡채를 반쯤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그대로 놔둬야 했어요. 30분 후 치킨이 오고 나서 식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민수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나가 상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먹어요. 응, 그래. 지은이도 덧붙였어요. 어머님, 치킨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잡채는 왜 안 먹어요? 저 할머니 잡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지은이가 재빨리 답했어요. 하나야, 할머니가 안 만드셨어. 치킨이 더 맛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만들고 계셨어요.
저 봤어요. 당면도 삶고 고기도 볶고 있으셨어요. 하나야, 그건. 엄마, 왜 할머니 잡채 안 먹어요? 저 그거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수도 어색한 표정으로 저와 지은이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좀 이야기할까? 어머님, 무슨 이야기요? 너도 알잖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희는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지? 민수와 지은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답을 안 해도 알겠네. 어머니가 짐이구나. 지은이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적응? 뭘 적응해? 어머니가 뭔가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 패턴이 다르다고? 그럼 어머니가 맞춰야 하는 거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어머니 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이가 감정이 폭발했나 봅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어차피 어머님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한데 차라리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민수가 깜짝 놀라서 지은이를 말렸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왜요?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보, 저도 한계예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 집에서 제가 편히 쉬지도 못하고. 여보, 그만해.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불편하시잖아요. 뭘 하든 간섭받고, 눈치 보시고. 이게 가족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향한 속마음을 다 드러낸 거죠. 그래, 알겠어. 어머니가 나갈게. 어머니. 민수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힘들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네. 어머니, 지은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지은이도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니야, 지은아. 솔직한 말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힘들었어. 하나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하나야, 할머니도 하나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문제는 좀 복잡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생필품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줄 몰랐는데 아들을 낳아서 키운 게 이거구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 사진이 나왔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더 슬펐어요. 여보,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전세 3천만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원룸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군데 괜찮은 곳들이 있어요. 언제 보러 오실래요? 오늘 오후에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시에 만나서 같이 보러 다닐까요? 민수와 지은이는 출근한 상태였고 하나만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다른 집을 구하러 가. 왜요? 할머니가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나야, 할머니가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진짜로요. 고마워. 하나야. 할머니도 하나 많이 사랑해. 그럼 가지 말아요. 하나야, 어른들 사정이 좀 복잡해.
할머니가 나가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 오후에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몇 군데 집을 봤습니다. 첫 번째 집은 너무 낡았고, 두 번째 집은 층수가 너무 높았어요. 세 번째로 본 집이 괜찮았어요. 원룸이었지만 나름 깨끗하고 창문도 크고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마트도 근처에 있었고요. 이 집 괜찮네요. 월세는 얼마예요? 전세로 하시면 2,800만 원이에요. 전세금이 좀 부담스러운데 더 저렴한 곳은 없나요? 그럼 저쪽 건물에 더 작은 방이 있는데 2,300만 원이에요. 더 작은 방도 보러 갔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았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러 사무소로 가실까요? 네. 계약서를 쓰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이 나이에 혼자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집 보러 다녀왔어. 집을요? 응. 어머니가 나갈 집 말이야. 지은이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어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니 막상 제가 집을 구해왔다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정말로. 왜? 너 원했던 일 아니야? 어머님, 제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지은아. 너 말이 맞아. 서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우리 둘이 대치하고 있는 걸 보더니 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어머니 다음 주에 이사 간다. 예? 원룸 하나 구했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민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보더군요.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민수야, 며느리 탓하지 마. 이게 다 어머니 결정이야. 사실 저는 완전히 결심을 굳힌 건 아니었어요. 민수라도 진심으로 붙잡아 준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그저 난처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도 별로 진심 같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 정말로 어머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없으면 더 편할 거 아니야? 민수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좀 서툴렀나 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은아, 기회를 준다고 달라질 것 같니? 근본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날 저녁 하나가 울면서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정말로 이사 가실 거예요? 그래. 하나야.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 혼자 재미없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울고 있는데 지은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야, 나와. 할머니 쉬셔야 해. 엄마, 할머니 보내지 말아요. 하나야, 할머니가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지은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양심이 찔리니까 그렇겠죠. 하나야,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같은 동네에 살 거니까 자주 볼 수 있어. 정말이에요? 물론이지. 하나가 보고 싶을 때마다 놀러와.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를 데리고 나간 지은이가 10분도 안 되어서 다시 제 방으로 왔어요.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이에게 매달렸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하나가 엄마, 할머니가 나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할머니가 제일 좋은데. 라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저희 집 상황을 듣고 아이고, 시어머님을 그렇게 내보내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고도 했어요. 아마 지은이가 아이의 눈물과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급하게 마음을 바꾼 것 같았어요. 지은아, 괜찮. 어머니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러면서 지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지은아,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님, 제가 새댁이라고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은아,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제발 이사 가지 마세요. 민수도 아내의 변화를 보고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이렇게 반성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지은아, 정말로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거니?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툴러서 어머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사 계획을 잠시 미루게 되었어요. 혹시 정말로 며느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럼 이사는 일단 보류하자. 서로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은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거든요. 지은아, 정말이니?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게?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새댁이라고 서툴러서 어머님 마음을 몰라줬어요. 어머니, 그럼 이사는 취소하세요. 우리 다시 잘 살아봐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지은이의 태도는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면서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하며 세심하게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식사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그릇에 제일 먼저 따뜻한 밥을 담아주고 반찬도 정성껏 골라서 올려주면서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하며 권하기도 했습니다. 지은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서툴렀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제 그릇에 고기를 가장 많이 담아주고 생선구이를 할 때도 가장 좋은 부위를 저에게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는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네. 그럼 같이 시장 구경하러 갈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시장에서도 저를 극진히 모셔주면서 어머님, 이거 어떠세요? 저거 사드릴까요? 하며 챙겨주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지은이가 저에게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어떠세요? 온천? 네. 가족끼리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쉬시고 저희도 가족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 좋네. 하나도 좋아하겠어. 하나는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못 가요. 대신 어머님, 저희 셋이서 1박 2일로 다녀올까요? 그래도 될까? 네, 물론이죠. 하나도 친구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주말에 정말로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은이는 내내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짐도 다 들어주고 차에서도 뒷좌석에 편하게 앉으라고 하면서 에어컨 온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더라고요. 어머님, 덥지 않으세요? 온도 더 낮출까요? 아니야, 괜찮아. 목 마르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물도 있고 음료수도 준비해 왔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짐을 먼저 들어다주고 방도 제일 좋은 곳으로 배정해 주었어요. 어머님, 이 방이 창문도 크고 전망도 좋네요. 어머님이 쓰세요. 너희가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머님이 쓰세요. 저희는 옆방 쓸게요. 식당에서도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골라주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하며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온천에서도 어머님, 물이 너무 뜨겁지 않아요? 혈압약 드셨죠? 너무 오래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하며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구나. 내가 오해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호텔 방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응, 그래.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이사 간다고 하시니까 지은이가 많이 반성했대요. 앞으로는 더 잘할 거예요. 지은이도 덧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지은아,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님, 집에 가서도 잘할게요. 정말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싶었거든요. 온천에서 돌아온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저를 잘 모셨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서 집안일도 더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하나도 예전처럼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 무슨 일이었는데? 친구가 할머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요리도 잘하시고 예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도 할머니 자랑했니? 네. 저도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지은이가 죽을 끓여다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죽 드시고 이 약도 같이 드세요. 감기에 정말 좋은 약이에요. 약통을 보니 제가 본 적이 없는 약이었어요. 이게 뭐니? 수면제예요. 어머님이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푹 쉬시라고 가져왔어요. 수면제. 어머니가 잠은 잘 자는데. 어머님, 감기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우울증 때문에 처방받은 건데 의사가 불면증에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며느리가 자신의 약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약을 먹었거든요. 그때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비싼 약을 사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약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고 나니 이상하게 속이 메스꺼우면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지은아, 이 약 먹으니까 속이 안 좋네. 어머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래요. 조금 더 드셔보세요. 정말? 네. 약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 드시면 효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도 같은 약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기운이 없고 자꾸 졸음이 오고 머릿속이 흐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아, 이 약 먹으니까 머리가 좀 이상해. 어머님, 감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충분히 쉬세요. 아니야, 이 약 때문인 것 같아. 어머님,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주문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요? 약국에서 사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약국에서 산 게 아니야?
아, 그게 약국에서는 이 약을 안 팔아서 직접 주문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수고한 일인데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쯤 그 약을 먹었을까요? 저는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하게 걷다가도 갑자기 비틀거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제 뭘 했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에 기댔어요. 그 모습을 본 지은이가 놀라면서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서 그래. 어머님, 많이 안 좋으세요? 얼굴색도 안 좋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민수가 걱정되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 요즘 좀 이상하세요.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걸어 다니실 때도 비틀거리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나요? 민수야, 어머니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니? 어제도 하나 학교 언제 가냐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어보시고.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그랬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정말 그랬니? 네, 어머님. 요즘 많이 그러세요. 그리고 밤에도 자다가 자주 깨시고 멍하니 계실 때도 많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치매라고요? 저는 아직 6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치매라고요? 치매라니. 설마. 어머님, 요즘 치매가 많이 젊어졌다고 하잖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또 다른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기억력에 좋은 영양제예요. 드세요. 이것도 어디서 산 거니?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리뷰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인터넷이었어요. 약통을 보니 이번에도 영어로 되어 있었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자다가도 자주 깨고 낮에는 몸이 무거워서 소파에서 계속 잠만 잤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많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몸이 무거워서 그래. 어머님,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푹 쉬세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은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면서도 뭔가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은이가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제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무슨 약속? 통장을 제가 관리해 드리기로 하신 거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니? 어머님, 벌써 잊으셨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그러시면서 도장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머니, 어제 저녁에 그러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돈 관리가 힘드시다고. 지은이가 대신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도 들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은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니까 네가 돈 관리 좀 해줘. 도장도 줄 테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로 제가 말하고 잊어버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통장과 도장을 지은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맡긴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지은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길에서 자주 넘어지시잖아요. 위험해서 혼자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넘어졌니? 어머님, 엊그제도 현관에서 넘어지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로 제가 넘어지고도 잊어버린 건가 싶었어요. 그럼 지은이가 장 봐 줄래? 네,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외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욱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라며 계속 외출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혼자 나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치매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아직 치매는 아니야. 어머님, 요즘 증상을 보시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냈을까요?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친구 할머니가 찾아왔다 갔어요. 누가? 김숙자 할머니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엄마가 할머니는 치매 걸려서 누구도 못 만난다고 했어요. 김숙자 할머니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니? 할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지금은 만나기 힘드니까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지은아, 김숙자 할머니가 왔었다며? 네,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뭐가 안 좋아? 어머님, 요즘 기억도 안 나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분이 보시면 놀라실까 봐서. 제가 언제 이상한 말을 했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니? 어머님, 어제도 하나한테 네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언제? 저녁 먹을 때요. 하나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가 제 손녀인 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상해진 게 그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몰래 그 약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보고 있을 때는 입에 넣었다가 나중에 몰래 뱉어버렸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안 먹기 시작한 지 3일쯤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비틀거림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더욱 조심해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제게 가져다 주는 약이나 음식을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는데 지은이가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보니 제 물컵에 알약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은이가 저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럴 수가.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더 지켜봤어요. 지은이는 매일같이 제 음식이나 물에 뭔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온천 여행을 간 것도, 모든 게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저희 통장과 도장을 가로챈 거였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계획적이고 치밀한 일을 며느리가 벌이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외출한 사이에 제 통장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지은이 방 서랍에서 제 통장과 함께 다른 서류들도 발견했거든요. 요양원 관련 팸플릿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지에는 치매 진단받으면 바로 입소 가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진단받으면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메모지에는 통장에서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로 인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돈을 매월 100만 원씩 빼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끔찍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숙자 할머니에게요. 숙자야. 나 복순이야. 어머, 복순아. 너 괜찮니? 지난번에 갔더니 며느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던데. 숙자야. 나 지금 위험해. 혹시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일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급해. 알겠어. 몇 시에? 오후 2시에 우리 집 근처 투썸플레이스에서. 다음 날 오후 지은이가 하나 학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에 저는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김숙자 할머니를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이상한 약을 먹인 것, 제 통장을 빼앗아 간 것,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김숙자 할머니는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어요. 이럴 수가. 그럼 지금까지 약을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잡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김숙자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복순아, 내가 약사하는 조카가 있거든. 그 아이한테 약을 가져가서 뭔지 확인해 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며느리가 약 타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해. 그래야 증거가 되지. 저희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 김숙자 할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복순아, 큰일이야. 그거 정신과 약이야. 정신과 약? 응. 조현병이나 치매 환자들에게 쓰는 강한 진정제래. 멀쩡한 사람이 먹으면 기억력 장애, 어지러움,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정신과 약을 몰래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상해죄야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아무래도 가족 문제인데 경찰까지 부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숙자야, 일단 증거를 더 모아보자. 확실하게 해야 해.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왔습니다. 지은이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제 물컵에 약을 넣는 장면을 저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에 성공했거든요. 영상에는 지은이가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서 제 컵에 넣고 저어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와 민수가 제 앞에서 직접 시인하도록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김숙자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짓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갑자기 내 집에 찾아가서 큰 소리를 낼게. 그럼 며느리가 당황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나는 연기만 하면 되니까. 대신 너는 그 약 타는 장면 동영상이랑 약통 사진들 다 준비해둬. 알겠어. 그리고 통장에서 돈 얼마나 빠져나간지도 확인해둬야 해.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은이가 제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서랍을 몰래 열어서 확인해봤어요. 통장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ATM에서 매주 50만 원씩 인출한 기록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지은이가 제 도장을 이용해서 돈을 뺀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서류들이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도 있었어요. 모두 지은이 이름으로 바꾸려는 서류들이었죠. 그리고 요양원 상담 예약 확인서도 발견했어요.
다음 주에 상담을 받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저를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한 다음에 바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제가 몰래 녹화한 동영상들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지은이가 제 물컵에 약을 타는 장면이 총 5개나 있었어요.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또한 김숙자 할머니의 약사 조카가 분석해준 약 성분 결과서도 준비해뒀어요. 할로페리돌이라는 정신과 약이었는데 치매나 조현병 환자에게 쓰는 강한 진정제라고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김숙자 할머니가 우리 집 앞으로 왔어요. 인터폰을 힘차게 누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 숙자야. 문 열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은이가 당황해하며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머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뭐가 안 좋아? 복순이는 멀쩡해. 치매에 걸렸다고? 말도 안 돼. 김숙자 할머니가 문을 밀치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복순아, 너 어디 있어? 내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저는 방에서 나와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숙자야, 어떻게 왔니? 지은이가 못 온다고 했는데. 복순아, 너 정말 치매 걸렸니? 이 며느리가 그러는데. 지은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어머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기억도 안 나시고. 뭐가 이상해? 복순이 멀쩡하잖아. 너희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마 지은이가 급히 연락했나 봐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김숙자 할머니가 민수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네가 복순이 아들이지?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게 말이 되니? 할머니, 정말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기억력도 안 좋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복순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모든 걸 다 말했어. 바로 그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거니? 어머니, 그게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니? 민수와 지은이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뭘 안 난다고? 어머니 기억 아주 멀쩡해. 지은아, 어머니가 언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니? 지은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어제 저녁에. 하나 학교 언제 가냐고 계속.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하나한테 물어본 적 없어. 그 순간 지은이가 실수했어요. 어머님, 약도 안 드시고 그러시면. 무슨 약? 그게 치매 약. 누가 치매 약이라고 했니? 어머니는 치매약 처방받은 적 없어.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그럼 이 약은 뭐니? 제가 녹화해둔 영상을 틀었어요. 지은이가 제 컵에 약을 넣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치매약이니? 민수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지은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하지만 저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이 약이 정말 치매약이니? 아니면 다른 약이니? 어머님, 정말 치매약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니? 대답해.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았니? 지은이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김숙자 할머니가 도움을 줬어요. 복순아, 내가 약사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정신과 약이래. 치매약이 아니야. 그 말에 민수가 깜짝 놀라서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신과 약이 뭐야? 어머니가 정신과에 다니신 적도 없는데? 김숙자 할머니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인데 정상 용량보다 훨씬 많이. 그것도 매일 먹이면 멀쩡한 사람도 기억력 장애가 생기고 정신이 흐려진다고 해. 이 며느리가 고의로 복순이한테 과다 투여한 거야. 지은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미안하다는 거야? 정확히 말해. 제가 어머님께 수면제를 과다 투여했어요. 수면제, 제 우울증 치료용 수면제. 정상 용량보다 많이. 그 순간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어머니한테 그런 약을? 미안해요, 여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민수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저는 더 추궁했습니다. 지은아,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니? 두 달 전부터. 왜? 지은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집에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머니를 바보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내시게 하려고. 조용히 지내게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 김숙자 할머니도 분노했어요. 이런 악한 며느리가 어딨어. 시어머니한테 독을 먹이다니. 민수도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니한테 약을? 그때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요. 민수야,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도 빼갔어. 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통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지은이가 어머니 도장을 가져가서 500만 원을 빼간 거야. 민수가 통장을 보더니 경악했어요. 여보, 정말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더 뺄 생각이었어? 저는 생활비로. 생활비. 어머니 돈으로 생활비를 썼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이건 도둑질이야. 사기야. 그때 저는 서랍에서 발견한 다른 서류들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니? 요양원 상담 예약서와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대출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이것들도 다 어머니 몰래 준비한 거지? 지은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든 걸 실토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요양원에?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진단받으면 바로 입소시키려고 했어요. 민수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어머니를 요양원에? 멀쩡하신 분을? 그리고 보험 수익자도 다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지? 네, 죄송해요. 대출도 받으려고 했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김숙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복순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범죄야. 그 말에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어머니한테 독을 먹이고 돈을 훔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놓고 용서. 민수도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여보,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네. 하나한테도 뭔가 시킨 거 있지? 지은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뭐요? 하나가 할머니 언제 쫓아내냐고 물었다고 했잖아. 그것도 너가 시킨 거지? 그게, 솔직히 말해. 아이가 어머님을 많이 따라서. 그래서 조금.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할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런 식으로. 정말 끝이 없었어요. 12살 아이까지 이용해서 저를 괴롭힌 거였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여보, 하나까지, 아이까지 이용했다고?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때 상상도 못한 사람이 손을 들어 증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하나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야? 엄마가 할머니 나쁘게 말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아이까지 엄마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약 몰래 먹이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 돈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하나야, 너까지.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왜 보내려고 해요? 모든 진실이 12살 아이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끝이야. 어떻게 아이까지.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어요. 김숙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복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어머니, 지은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리고 너도 이런 일을 방치한 책임이 있어.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어머니가 이상해졌을 때 병원에 데려가지는 않고 그냥 지켜만 봤잖아. 어머니. 민수야, 너도 속으로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솔직히 인정해. 민수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그게 모든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제발. 민수야, 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말리지 마.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김숙자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돈을 훔쳐갔어요. 경찰관이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고, 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동영상, 약물 분석 결과, 통장 거래, 내역, 서류들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죠. 할머님, 이건 명백한 상해죄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어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김숙자 할머니의 조카가 소개해준 변호사였는데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어요. 할머님,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가요? 네. 약물 투여로 인한 상해죄, 통장에서 돈을 뺀 사기죄, 그리고 문서 위조 시도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며느리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들분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민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변호사가 계속 설명해 줬어요. 할머님,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노인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지은이를 체포해 갔어요. 민수도 조사를 받았고요. 그 모습을 본 하나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엄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야,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는 거야. 할머니, 제발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나야, 할머니도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빠랑 살면 돼. 할머니도 자주 만나러 올 거야.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는 민수와 지은이, 그리고 저와 김숙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약물 투여, 사기, 문서 위조 시도까지 모든 걸 자백했죠. 피고인은 시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여 정신 상태를 혼란시키고 그 사이에 금전을 편취했으며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판단됩니다. 결국 지은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민수는 방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민수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민수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과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뒤섞여 있었죠. 민수야, 어머니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 어머니, 너도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서 하나를 잘 키워. 그게 어머니에 대한 속죄야.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민수는 하나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사할 집부터 다시 알아봤어요. 처음에 계약했던 그 작은 원룸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말이죠. 지은이가 훔쳐간 500만 원은 법정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위자료 300만 원까지 받게 되어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게다가 제가 갖고 있던 남편의 유산저축 2천만 원과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집 전세금 8천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김숙자 할머니가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같은 동네에 있는 깨끗한 투룸 전세집이었어요. 방 2개의 거실, 주방, 베란다까지 있어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복순아, 여기 어때?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고. 좋네.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아래층에는 우리 나이 또래의 할머니가 사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계약을 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설레었어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 것인 공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남편과 살 때도 아들네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 민수와 하나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니, 짐 옮기는 거 제가 다 할게요. 고맙다. 하나는 제 새 집을 구경하면서 신나해했어요. 할머니, 집이 정말 예뻐요.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응. 이게 할머니 방이야. 여기서 제가 자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하나가 놀러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민수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 어머니, 정말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어서 고마워.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새 집에서 지내보니 너무 좋았거든요. 첫 번째로 좋았던 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거였어요. 그 이상한 약을 완전히 끊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우와, 내가 이렇게 건강했나? 거울을 보니 얼굴색도 좋아지고 눈빛도 살아있더라고요. 그 약을 먹을 때는 항상 눈이 흐리멍텅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또렷해졌어요. 두 번째로 좋았던 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원래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2번씩 다녔습니다. 할머니, 글씨가 정말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서야 하게 됐어요. 서예 선생님도 좋은 분이셨고 같이 수업 듣는 할머니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박 할머님, 오늘은 뭐 쓸 거예요? 오늘은 자유라는 글자를 써볼까 해요. 정말 의미 깊은 글자였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였어요. 세 번째로 좋았던 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난 거였어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복순 언니, 이번 주말에 남산 올라갈까요? 좋아요.
요즘 날씨도 좋고 점심은 남산 한옥마을에서 먹고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모두들 비슷한 나이라 공통 관심사도 많고 서로의 경험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네 번째로 좋았던 건 요리를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혼자 사니까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거든요. 된장찌개도 제가 원하는 간으로 끓이고 반찬도 제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뭘 해 먹을까?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보면서 메뉴를 정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건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뭘 먹고, 뭘 하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나서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하나, 어떻게 왔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할머니 새 집 구경도 하고 싶고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물어봤어요. 집에서는 잘 지내니? 네. 그런데 할머니 없으니까 조금 심심해요. 아빠는 어떠니? 아빠는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만큼 맛있지는 않아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하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감옥에 있어요.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면회 간다고 해요. 하나도 엄마 보고 싶지? 네.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한 거는 맞죠? 그래. 하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럼 엄마가 벌 받는 게 맞는 거죠? 응.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거든. 할머니, 그럼 엄마가 감옥에서 나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어린 아이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하나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왜요? 한 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 믿기가 어려워. 할머니도 마음이 다쳤거든. 그럼 할머니는 혼자 계속 사실 거예요? 응.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좋아. 자유롭거든. 하나야, 할머니가 케이크 사줄까? 와, 좋아요. 저는 하나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가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오랜만에 손녀와 단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음에 또 사줄게. 할머니, 저 주말에 또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그 후로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민수도 가끔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갔지만 예전처럼 편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점점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은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설마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하니? 제가 키울 거예요. 지은이도 동의했어요. 자기가 하나를 볼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무슨 도움? 하나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를? 네, 어머니. 저 혼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하나를 돌봐주는 건 좋지만 다시 민수네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민수야, 하나를 돌봐주는 건 좋아. 하지만 어머니가 너희 집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가 방과 후에 할머니 집에 와서 지내는 거야. 저녁도 같이 먹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러다가 네가 퇴근하면 데리러 오고. 그럼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는 어머니 손녀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하나는 학교가 끝나면 제 집으로 와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 무슨 일이었는데? 친구가 할머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서예도 배우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요. 그래? 하나도 할머니 자랑했니? 네. 저도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하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진짜 할머니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지은이가 중간에서 방해했지만 이제는 하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숙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야, 할머니랑 같이 해보자.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고, 가끔은 같이 요리도 했어요. 할머니, 저도 잡채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하나와 함께 잡채를 만들면서 예전에 지은이가 방해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속상했는데 지금은 하나와 마음껏 요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서예 전시회에서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보람이 있었죠. 박복순 할머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기뻐요. 시상식 날 민수와 하나도 와서 축하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상도 받으시고, 하하, 할머니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봐. 민수도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이렇게 멋있으신 줄 몰랐어요. 민수야, 어머니도 사람이야.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날 저녁에는 세 가족이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2년이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를 포함한 서예 교실 할머니들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복순 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러게요. 이런 여행을 더 자주 다녀야겠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자유롭다는 걸 느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2년 차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민수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출소했어요. 그래?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지은이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어머니는 지은이를 용서했어.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아.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가 지은이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 다만 다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을 뿐이야. 알겠습니다. 지은이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줘. 그리고 하나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네, 어머니. 그 후로 지은이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가끔 하나를 통해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지은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은이가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하나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래?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할머니는 엄마 미워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하나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이나 원망은 다 사라졌어요. 대신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정말 다행이야라는 생각만 들었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서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이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초급반을 가르치기도 해요. 선생님, 이 글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걸 받을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친구들과는 더 자주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을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다녀요. 작년에는 경주도 다녀왔고 부산도 다녀왔어요.
복순 언니, 다음 달에는 어디로 갈까요? 강릉은 어때요? 바다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좋아요. 하나와 보내는 시간도 정말 소중해요. 아이가 이제 14살이 되었는데 할머니를 정말 많이 따릅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계속 살면 안 돼요? 하나야, 아빠랑 살아야지. 아빠도 할머니 집으로 이사 오면 되잖아요. 하하. 하나야.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좋아. 가끔 이런 대화를 하면서도 저는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걸 새삼 느껴요. 어제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지은이의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복순 씨.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복순 씨. 우리 지은이가 정말 죄송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 씨도 저도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요. 지난주에는 김숙자 할머니와 함께 등산을 다녀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에 그냥 참고 살았다면 지금도 그 약을 먹고 있을 텐데. 복순아, 뭘 그렇게 생각해? 숙자야,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뭐가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잖아.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뭘 그런 걸 가지고. 친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김숙자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약을 먹으면서 정신을 잃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서예 연습을 할지, 친구들과 차를 마실지, 하나 간식을 준비할지, 아니면 새로운 요리를 해볼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행복해요. 서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순 씨는 정말 당당해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가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요. 사람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해야 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둘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 저는 65살에 서예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늘었어요. 셋째,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넷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게 훨씬 편해요. 다섯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김숙자 할머니 같은 친구가 진짜 가족이에요. 지금 저는 67살이지만 앞으로도 20년,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김숙자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저 자신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67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가 와서 함께 저녁을 먹을 거고요. 내일은 새로운 서예 작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족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경험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앞날을 응원해요.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수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숙자 할머니는 여전히 제 가장 좋은 친구예요. 이번 주말에도 함께 등산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